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새해가 밝은데도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자, 새해 여러분들이 많은 계획이 있으시겠죠. 부동산을 더 살까, 가다 보유하신 분들, 또 다주택 찾아보신 분들은 똑똑한 한 채만 남기고 다 정리할까. 그래서 또 구정을 앞두고 있으면서 가족 간에 굉장히 고민거리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세테크 대테크 시즌2에서 그렇게 거래를 살 때든 팔 때든 부동산 거래를 좀 몇 가지는 알고 합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슨 내용이냐면 주택을 거래할 때 작년에 파리대책에서 앞으로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작성해 주세요 해가지고 이게 9월 27일부터인가 이제 시행이 들어갔는데, 이게 제가 이 현장의 노칼 부동산에서 근무하신 사장님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굉장히 강남 같은 데는 효과가 크다 그래요. 일단은 이걸 시장 군수에게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서 그 밑에 제가 그리고 실물을 하나 가져왔는데 요 밑에 이런 얘기였어요. 제출하신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는 국세청 등의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신고 내역 조회 이런 거 있어서 거짓 신고나 이거 또 신고 안 하면 가타료가 부과됩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을 3억 이상짜리를 사서 사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금 및 조달 입주 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특히 국세청하고 연계해서 보겠다 이랬으니까. 그래서 이게 입주 계획까지 14개, 13개, 12개, 13개 입주 계획까지 13개 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주택을 거래할 때, 주택입니다. 거래하죠. 매입할 때 자금 조달입니다. 자금 조달을 미리 좀 소명해 주세요. 그리고 가수요자가 많을까봐 입주 계획서도 좀 제출해 주세요. 부동산에서 계약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금 조달 및 거래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 주세요. 이렇습니다. 이럴 때 가슴이 덜컹하죠. 이제 돈이 정상적으로 내가 많이 좀 벌었다든가 통장에 내가 저축을 해서 쌓아놓은 분들이야 그렇지만은 좀 부모한테 좀 꾼다든가 증여를 좀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로 있는 분들은 이제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또 우리가 부동산이 3억 이하짜리만 살 수도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심리적인 효과가 꽤 크다 지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약간 냉각된 곳은 이렇게 자금 조달하고 입주 계획서를 내라고 하니까 좀 심리적으로 부담이 커서 많이 냉각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자기가 지금 자금 계획 조달을 이렇게 13개 항으로 작성해서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때 자기 자금이 얼마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묻겠죠. 제가 국세청 질문 조사권 중에서 선생님 그 돈 어디서 났습니까? 증여세는 제대로 내셨나요? 또 합법적인 자금입니까? 이런 것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금 그렇게 9억, 10억, 12억짜리 전세 자금을 이제 한 34살 계신 분이 그렇게 소득을 증명하고 소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모아서 부모 도움 없이 고가의 전세를 사십니까? 이런 얘기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금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 내가 저축해 놓은 게 좀 있다. 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내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보통 강남은 10억짜리죠. 웬만하면 10억 이런 거면 이제 이게 금액이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내가 주식이나 채권을 매각했느냐, 뭐. 당연히 이건 인정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을 매각해가지고 집값에 중도금도 치르고 잔금을 치를 거야. 그런 얘기도 있죠. 그 다음에 현금. 커런스 자금, 커런스 현금이죠. 5만 원짜리 수표를 뭐 마늘밭에서 묻어놓고 캐오지 않는 이상은 현금이 좀 있다. 내가 보유한 세금이 좀 있다. 뭐.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차입이죠. 차입. 이제 요게 중요한 거죠. 아니, 이렇게 강남에 40대 초반이라 할지 30대 중반 분이 이런 주택을 살 때 자기 자금으로 사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차입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이제 밝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금융기관의 대부분 이제 대출이죠. 요새 신DTI랄지 DSR이랄지 대출이 좀 힘들지만은 있다. 여기 보니까 9번에 보면요. 사채라도 빌렸느냐 뭐 이런 거 써서 뭐 사채 개인적으로 요 사채는 내가 봐서는 뭐 어디 사채 시장에서 빌렸다는 게 아닌가 친구한테랄지 이모한테랄지 또 좀비 속간에 이렇게 해서 이거 한번 해드렸죠. 4.6%로 2억 1,600만 원 정도 1년에 1,000만 원 이하의 월급으로 뭐 증여를 보지 않아서 빌릴 수 있다. 특수관계인들 간의 소비금대 대처를 작성하고 뭐 이런 거. 여전히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좀비 속간에. 그 다음에 기타 다른 거.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중에서 어차피 보증금 승계가 있죠. 이제. 이게 우리가 증여할 때는 부담부 증여에서 양도세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 이제 보증금을 승계하는 거죠. 이제 부채를 승계하는 거죠. 다음에 전세 끼고 샀으면 이건 내가 내줘야 되겠죠. 부모가 내주면 증여죠. 그래서 이런 계약 이런 것을 좀 써서 딱 맞아야 돼요. 차변과 대변이 딱 맞아서 집값이 10억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뭐 방송 용어인지는 모르지만 아구가 딱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출을 했을 때 이때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 좀 찜찜하네. 이거 전부 다 이제 국세청에 이렇게 통보되기도 한다 그랬잖아. 이거 인정하기가 좀 힘드네. 그래서 이게 부적격 판정도 있고 또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소명이 됐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얘기는 주택거래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너무 형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전화 이 부동산의 로컬 부동산 사장님들 보면 이거 전화 많이 받는다 그래요. 또 부동산 사장님한테도 좀 좀 같이 소명해 주세요. 증인 신청이랄까 이런 정도로. 그래서 이거 입주 계획서를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그때 가가지고 잔금 치른 날 가가지고 이걸 준비하려 그러면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1차적으로 거래할 때 3억 이상짜리를 주택을 매입할 때 요것을 한번 이렇게 13개 항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부동산 거래 알고 갑시다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실거래가예요. 실거래가. 자, 도대체 내가 이 아파트를 싸게 사는 걸까 비싸게 사는 걸까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몰랐어요. 이런 실거래가가 공시되기 전에는 내가 급매물을 산 건가 뭐 어쩐 거.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가 106동에 1004호가 나와 있으면 이 동을 쭉 봐서 같은 동을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또 그 동에 3개월 내에 특히 뭐 1개월 정도에 거래된 거 없으면 뭐 B동을 갖다가 똑같은 평수를 갖다가 참고한다든가. 그래서 이 우리 로컬 부동산 사장님들도 그렇지만 어느 누가 비기나가 됐든 살려고 할 때 특히 아파트는 거의 실거래가로 딱딱 나오기 때문에 이 공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지금 잘 작동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전번에 제가 시가 표준액을 정할 때 시가 표준액이 없는 것 중에 하나서 상가랄지 빌딩이랄지 이런 것들은 참 애매하다는 것이죠. 이 상가가 코너 상가 틀리고 중간 박스형 상가 틀리고 2층 상가 틀리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겠잖아요. 물론 주변에 거래된 신고 가격은 있겠지만 도대체 내가 여기에 내재 가치, 미래 가치를 따져서 적정하게 내가 상가를 분양받은 걸까?
또 수익률은 따라볼 수 있겠죠. 요 상가를 사장님 10억에 사시면 앞으로 4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는다. 그러면 수익률은 나오겠지만 정말로 이 가격이 나한테는 적정한 가격인가 이런 것을 따질 때는 불편합니다. 특히 이 리테일 쪽 부동산은 그렇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아파트라 할지 공시지가 개념의 단독이라 할지 단독도 약간 문제는 있죠. 단독도 코너 단독 4m에 포함하고 있느냐, 일조권이 어떻게 됐느냐, 북쪽에 대면이 있느냐, 이거 다 틀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은 거의 고급 빌라, 그 다음에 아파트는 이제 정착이 돼 있어서 거래하기 전에 과연 우리 주식도 그렇게 보면 되죠. 내가 지금 어느 아파트를 하나 살았는데 최고점이 언제나 내가 좀 꺾였나 이렇게 이런 것도 한번 볼 수도 있고 요새 시스템이 들어가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특히 아파트랄지 또 우리 재개발 재건축 보면은 추가 분담금이 대강 나오는 크리넷 시스템 정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료가 많이 공개 오픈된다 이렇습니다. 또 하나는 올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정부가 이제 이런 것도 또 발표할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들어갈 전세 들어갈 주택이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주택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나? 우리 주인이 되시는 분이 5년짜리를 계약했나? 8년 이상의 준공급임대를 계약했나? 이것도 전부 다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 할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공개해서 왜 이런 걸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 가지 투명성 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주택 자금에 대한 입주 계획서나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라는 이유는 조세의 형평성도 맞추면서 거래의 투명성도 제고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투명해진 거죠. 과거보다는 굉장히 투명해집니다. 그러나 아직도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토지라 할지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다른 리테일 쪽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뭐 이런 거 대강 지금 뭐 오피스텔까지는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립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직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좀 부정확하다 그럴까요? 뭐 그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파트먼트에 대한 것은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이렇게 자금 조달이라 할지 입주 계획서를 쓸 때 이런 분들은 KF를 좀 해주세요. 이런 분들은 좀 자주 보겠습니다 해서 제가 요새는 전번에 제가 그랬죠. 삼각편대라 그랬지 않습니까? 금강원, 그 다음에 뭡니까? 건교부, 그 다음에 국세청 이렇게 가지고 서로 자기네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면서 이런 내용을 이제 파악하는 것이죠. 부동산 거래할 때 이것은 좀 알고 합시다. 그 이제 미성년자 나왔네요. 미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19세. 세법이 옛날에 좀 바뀐 게 옛날에 20세 이하, 20세 이상 그랬는데 이제 19세. 그래서 미성년자가 고가의 전세를 산다든가, 고가의 주택을 매입한다든가, 뭐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다든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미성년자가 특히 군인, 대학생, 유학생 뭐 이런 사람들의 부동산 거래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 제가 세법을 다루면서 이 부분은 항상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3억짜리 10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죠. 근데 똘똘한 한 채가 요새 유행한다고 1세대가 1주택을 물론 9억 이상이니까 고가지만 30억짜리를 가지고 있었을 때 세금 처리가 틀려. 그래서 다주택자가 어떨 때는 불리할 수가 많단 말이에요. 주택수가 많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특례 조항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거래 빈번자. 우리가 세법에서 단기 전매, 단기 보유 그럴 때는 한 3년 이하 정도, 물론 뭐 1년 이내에 초단기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한 3년 정도를 이제 지금은 좀 한 2년 정도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2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2년 이상 거주 개념이 이제 생겼잖아요. 그동안에 거주 개념이 없다가. 그래서 거래가
빈번한 자. 어떻게 빈번하냐. 뭐 이마도 좀 사고 상가도 사고 팔고 분양권, 특히 분양권도 사고 팔고 입주권도 좀 사고 팔고, 여기에 업태는, 이분의 업태는 1년의 가세 기간 동안에, 1 가세 시즌 동안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에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업자다. 빈번하게 거래하는 자. 그런 것을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죠. 한 채지만은 고가주택. 고가주택이고, 고가 전세고, 고가 부동산이고, 이런 분들은 부동산 자금을 소명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경우는 국세청에서 가만히 보고만 넘어갈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거래 관계를 할 때 좀 조심을 해가면서 신경 써가면서 하자,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국세청 거래의 홈택스하고 엔티스 프로그램이 참 세계적으로 잘 돼 있죠. 오직하면 대한민국이 전자계약 시스템이라는 게 작년, 재작년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지금 활성화는 안 됐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자로 계약서를 쓰면은 뭐 대출금리도 좀 약하게 해주고 등기할 때도 뭐 좀 싸게 해주고 뭐 이런 제도를 작년, 재작년 도입해서 했는데 지금 요 제도가, 전자계약 제도가 한 1%만 한다 그래요. 아직 어느 부동산에 가면은 이 시스템을 깔아놓지 않아가지고 저희는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이게 아직은 전자계약 시스템이 아직은 미비한가 봐. 요새는 부동산이 이렇게 동시에 쌍방에 이게 뭐라 그럴까, 협력해가지고 같이 중개하는 시스템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또 양쪽의 시스템이 똑같아야 되고 뭐 그런 것이 있나 봐요. 그래서 국세청의 홈택스 문제는 제가 한번 말했듯이 상속세 문제만 빼고는 거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특히 양도소득세는 뭐 장난이죠. 제대로만 딱딱 입력을 하면 그냥 쫙 거의 뭐 AI 수준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요 엔티스 프로그램, 가장 국세청에서 공을 들이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1,800개에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소득별, 국민을, 그 다음에 주민등록별, 뭐 직업별, 뭐 부동산 이동, 이런 것을 한눈에 보고 있다. 그래서 2만 명의 세무 공무원도 수고하지만 이 엔티스라는 녀석은 24시간 돌고 있다. 여기에다가 이제 또 뭐 FIU 시스템, 금융에 대한 분석 정보원, 뭐 금융 분석 정보, 뭐 이런 시스템을 통 털어가지고 아까 상가 편대가 해가지고 전체를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통제한다고까지는 하지 말자고요. 기분이 나쁘니까. 그래서 거래의 이동을 지켜보고 있다. 이동을 지켜보고 있는데 국세청을 만만하게 보고 너무 가식적으로 속이려 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마트하죠. 이게 이런 것들이 홈택스도 아주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자 계약 같은 것도 아빠 이제 정착이 되면 굉장히 이제 앞으로 좀 쉬워지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정보 시스템이요. 참 잘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올해로 이런 업이 32년인데요. 우리들이 한 10년 정도 했을 때는 땅 찾기도 힘들고, 이장이나 그 동네에 좀 뭐 이렇게 옛날에는 구장 그러겠어. 구장, 이장에게 돼지고기라도 좀 사줘야지. 저게 김씨네 땅이야. 뭐 이렇게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이 통신이 발달되고 GPS가 발달되니까 이제 그런 건 없는데, 이런 규제에 대한 정비 서비스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세히. 너무너무 쉽게 정보를 구할 수 있게끔 나와서, 물론 이제 이거를, 이런 이용의 규제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며 읽어낼 줄은 알아야 되겠죠. 어떤 규제가 있다, 어떻게 하면 이 규제를 벗어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토지의 허가를 득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뭐 요새 이제 아파트 등록을 하면 우리 금융결제원 그 아파트 투유, 이게 또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서투르시니까 좀 이렇게 헷갈리시기도 하고, 또 모든 서류를 24시간 일사천리해서 다 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쉬워졌죠. 과거에 우리 토지를 매매하거나 그러면 구청에 가서 1시간씩 기다리고 그냥 그런 적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뭐 다 집에서 하니까 이 핸드폰 속으로 다 들어왔잖아요. 컴퓨터 속으로 들어와서 이런 것을 이제 좀 알고 있으면 좋다. 요것은 저희가 전번에 1시간짜리로 해줬는데 이걸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이걸 이제 들어도 어려우니까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인데 이게 이제 작년 12월 13일 발표해서 제가 한 20쪽에 그래서 이걸 1시간 동안 해드렸는데 세미나장에 오셔서 많이들 물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어려우신가 봐. 그래서 조금만 하고 가면 그때 좀 덜 해준 거에 대해서 자,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을 알기 전에 다주택자를 주택수에서 배제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다주택자인데 4월 1일 이전에는 3주택 이상짜리 투기 가열 지구 내에서 3주택 분양권 포함 3주택 이상은 지금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죠. 그러나 4월 1일로 가면은 이제 2주택짜리도 중과세율, 3주택은 20%포인트까지 중과세율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다주택자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주택자로서 배제하는 구준이 있다. 이게 다 다주택자로 보지 않겠다. 그것 중에 1번이 뭐냐면 주택 임대사업자로 묶어주세요. 특히 4월 1일부터는 종부세를 합산해서 배제 받으시려면 8년짜리 이상으로 해주세요.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주택수에 그러면 배제해서 다주택자에서 빼주겠습니다. 이런 것이 대표입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갑자기 있다가 세상 만사가 그렇잖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주택. 이거 빼줘야 될 거 아닙니까? 투기는 목적이 아니고 죽고 사는 것이 뭐 신의 손에 달려있죠. 그래서 상속주택을 대해서 5년 내에 파세요. 1세대 2주택일 때는 나중에 파세요. 이런 거. 합가주택. 60세 이상 노부모는 몰고 결혼으로 합가. 뭐 이혼에 관한 얘기 이런 거 다 했는데 이런 걸 배제. 이런 거 배제. 또 하나 굳이 한다면 아까 했던 3억 이하의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저가주택. 이것은 주택수에서 배제하겠노라. 간주임대료 적용할 때도 그렇거든. 또 하나 한다면 전국적인 고향주택 이런 것도 있죠. 왜? 고향주택. 내가 다음에 고향에서 내려가 살거나 기농, 기촌, 기업, 뭐 고향주택 이런 것도 주택수에서 빼주겠다. 그 대신에 이제 다 컨디션이 있죠. 뭐 이런 것은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구입해가지고 어떤 컨디션을 가져라. 뭐 이런 것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주택자에서 빼주겠다. 그럴 때 요 1번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묶었을 때가 한 보따리라 그랬어요. 제가 한 보따리. 한 7보따리 될 거예요. 뭐 필요경비 70% 인정해줘. 그 다음에 임대소득세도 어떻게 75%까지 뭐 인정해줘. 그 다음에 뭐 우리 뭐 아까 종부세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의 거주주택을 팔 때로 바로 주택수에 포함시켜가지고 거주주택도 비과세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준 것 중에 대표적으로 써먹는 게 임대주택이다. 근데 이제 여기 약점이 하나 있다. 메리트가 있으면 디메리트가 있듯이 이 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년 정도는 임대를 해야 된다. 우리가 흔히 그랬죠. 4년짜리, 8년짜리는 요건 5년, 8년짜리는 10년 이상 이래야지 종부세를 할지 이런 것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써먹는 것인데 이 임대주택자가 아다시피 정부에서는 좀 목적은 하나예요. 올해부터 틀려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상가 임대료도 9%도 우리 주택자로 5%로 내리고 여러 가지가 이제 이번에 바뀐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내년에는 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10년
2주택, 3주택은 10년 이상만 보유하고 있으면 잔급의 특별 공제를 30%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2019년부터는 뭐 15년으로 하겠다든지, 그러니까 오래 가지고 있어라. 이게 이제 주택을 전세가나 월세값을 많이 올리지 말고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부의 고육지책이죠. 그러면 정부가 또 우리 세입자 편만 든다 그러면 집주인들은 또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주인에게도 채찍과 당근을 주는 정책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주택임대사업자를. 그래서 그렇게 활성화되거나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부자들은 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안 할 거야. 또 이렇게 고집을 피우신 분들도 많고 그래요. 근데 제 견해로서는 그 집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했을 때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을 수도 있고, 또 하기 싫으시면 안 해도 되는데, 또 이제 안 해도 되는 규정을 뭐라 그랬죠? 2020년부터는 뭐 의무적으로 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묶어야 된다, 뭐 이런 것은 아직은 뭐 노드맵에 불과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주택임대사업자 활성화는 앞으로 많이 수정 보완될 수도 있는 거고, 많이 이제 문제점이 되면 또 그때그때 이제 바꿔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올해의 최고의 하두는 내가 봐서는 어떻게 보면 세금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같아요. 이미 중과세율 적용한다, 어떻게 한다는 것은 이미 작년 8.2 대책에서 수없이 반복돼서 이제는 그 시행에 관한 결과만 성적표를 바라보게 돼 있었고, 이곳은 많이 좀 바뀌었잖아요. 새로운 시스템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올해가 또 하나 본다면 부동산의 임대차 분쟁이 좀 일어날 것 같아요. 이제 뭐냐면 계약갱신권에서부터 우리 죄송합니다. 제가 뭡니까? 그 보증금에 관한 거, 상가보증금, 권리금법에 대한 거, 그게 지금 미완성법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도대체 우리 같은 전문가도, 특히 세법 선생님 나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아전인수 쪽으로 이해하면 이게 맞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맞고,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모든 법이 그랬을 겁니다. 뭐 민법이든 형사법이든 상법이든 뭐든 다 그러겠지만, 부동산 관련법을 이렇게 좀 자세히 하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좀 있죠. 이게 딱 떨어진 것이 없이 좀 두리뭉실한 것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임대차 분쟁은 앞으로 이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8년 살겠다, 뭐 5%만 올려주겠다. 올해 또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9% 안 주고 5%만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 최초 계약일을 언제로 잡을 것이냐에서부터 해가지고 분쟁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좀 바로잡고 가겠죠. 그래서 올해도 이런, 특히 자영업 지금도 어려우신데, 특히 상가랄지 또 600만 가구의 사적 임대 시장에 갇혀 있는 임대를 하고 전세 들어있거나 월세 들어있는 세대주가 이런 분쟁이 좀 발생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좀 미리미리 이것도 좀 공부를 해두는 것이 좋지 않나,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나는 주의하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신고하면 아까 그 시스템 속에서 쌍방이 중개사가 이제 거래를 하면은 이걸 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어느 구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거기서 정밀조사 대상에 들어가서 한 40건, 46건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아까 그런 얘기겠죠. 빈번한 거, 미성년자, 고액,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현금 위주로 이렇게 특히 계좌로 이체하시라니까요. 근데 왜 자꾸 현금으로, 커런시 자금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십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밀조사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부터 소명할 각오를 하고 해야 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세법이 참 어렵습니다. 닥치고 나서는 수습이 안 된다, 그런 뜻도 되겠죠. 이 시스템, 이게 이 시스템이 뭐겠어요? 그 아까 말한 대로 거래를, 조세를 아주 공평하게 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맞춰서 거래를 하고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했던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주택거래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만만하게 보지 말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13개 항이나 되는 것을 조목조목 신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작성할 때 좀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뒤탈이 없이 작성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좀 오실래요? 이렇게 와서서 좀 대면하고 이야기 좀 나누죠. 그러면 좀 골치 아파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어떤 시스템에 관한 것들을 한번 총체적으로 해봤어요. 뭐 그래서 이 이후에도 아까 여러 가지가 또 있다 그랬잖아요. 뭐 다른 시스템이 뭐 서울광장 시스템, 뭐 아까 주택 전산 거래 뭐 많이 있는데 이 정도는 하고 한두 개만 이제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야, 이번에 이제 뭘 하고 갈 거냐면요. 그렇다면 이렇게 거래를 하고 매매를 하고 매수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언젠가부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큰 판을 한번 이렇게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제가 보기에는 2009년 같아요. 도시생활주택 나오고 막 뭡니까 오피스텔 많이 막 짓고 이랬을 때 굉장히 이제는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매달 안정적으로 나오는 수입을 원하는 것. 뭐 과거에도 상가나 뭐 빌딩에서 월세 나오는 큰 부자들은 그렇습니다만은 언젠가부터는 서민들도 은퇴 자금을 가지고 제가 그 패시브 소득이라 그랬잖아요. 소극적 소득을 만들려고 그래서 어떤 점은 크게 포부를 갔잖아요. 월에 월천적 월에 1,000만 원만 나왔으면 좋겠다. 월 500쪽 품위 유지비까지만 하면 한 300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1층 석탑, 2층 석탑, 3층 석탑, 4층 석탑, 5층 석탑까지 짠다. 부자들은 7층까지 싸더라. 이걸 많이 쌓을수록 더 노후가 리스크로부터 벗어나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부동산의 큰 틀을 본다면 이렇게 월세 시장 쪽으로 많이 치우쳤는데 이 시장이 어느 순간부터는 가포화돼 있고 어느 순간부터는 세입자도 나한테 월세를 지급하면서 요새 또 알바비도 많이 비싸졌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 상가나 이 주택이 나한테 5, 60만 원을 하는 친구가 속된 표현으로 직장에서 잘리지 않고 계속 나에게 소득을 줄 수 있을까 하는데 이게 많이 오피스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한 80만 가구에서 100만 가구 정도 이렇게 초과 공급되다 보니까 나눠 먹는 시장이 됐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지분을 가지고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랄지 이건 좀 틀리겠지만 순수하게 월세 시장은 그야말로 서로 레드오션 시장이 됐다. 레드오션. 정말로. 그래서 역세권에 아주 주차장도 잘 돼 있고 좀 건축 자재도 퀄리티 있게 있는 곳이어야지 공실이 안 발생하지. 역세권에서 7분, 8분이고 오래 가면은 문제는 방 빼주다가 거꾸로 전세금 맞춰주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세 시장의 두려움. 두 번째 하두는 요새 보면 인도로 갈 거냐 베트남으로 갈 거냐. 베트남에는 취득 할 때 2%, 양도할 때 매매 가격 2% 세금이 있고 이중 조세 합정에 우리나라가 80개 정도가 이렇게 협정돼 있으니까 세금도 없다더라. 이래가지고 북경 중국에 투자했던 분들이 재미를 좀 본 거예요. 3억짜리 샀는데 30억이 됐다더라. 이분들이 베트남으로 간다. 관광을 가는 게 아니라 아파트 쇼핑을 간다. 그렇습니다. 제가 좀 감기가 와가지고요. 요새 좀 감기 조심하십시오. 이랬을 때 제가 한 가지 여기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2015년부터 외국인들에게 개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택법도 손질을 하고 여건만 있으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베트남 시장이 양도세랄지 소득세 시장이 다른 뭐 임대소득 시장이 지금처럼 만만할까 이런 뜻입니다. 분명히 바뀔 겁니다.
지금은 자본을 끌어들여서 일단 지켜보고 빠져나갈 때는 뒷구멍을 막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투자하신 분들이 이렇게 좀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세금 문제는 한 번 더 전문가하고 상담하고 가는 것이 어떨까 이런 뜻에서 대한민국의 큰 판에 서서 주식도 그렇고 이제는 밖으로 해외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올해 가장 큰 판은 내 집 마련 판입니다. 청약시장인데 이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저쪽 스튜디오에서도 이야기할 때도 그랬고 이건 또 제가 몇 번이나 이걸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20개 시장에서나 1회 같은 데는 한 11개 지구의 시장이 이제 많이 열려 있다. 그렇게 해서 저렴한 분양가가 저렴한 것은 꼭 놓쳐서는 안 된다. 이번이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은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이거 청약 전략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꼭 연구해서 올해하고 내년에는 황금 열쇠를 질 수 있는 기회를 갖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따로 안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걸 거의 꽤 오래 해드렸잖아요. 4번이 이제 공적 시장이에요. 공적 시장. 정확히 공적의 주택 공급이죠. 그러면 이 공적 시장이 지금만 있었느냐? 아니죠. 과거에 이명박 정부에서도 보금자리, 뭐 행복주택, 어떻게 보면 OECD 국가와 거의 맞먹은 수준으로 공급주택을 공급하려고 여러 가지로 어느 정부에서 신경 안 쓴 적이 없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특히 이번 우리 문재인 정부의 하에서는 신혼부부들이 집값이 비싸니까 결혼도 안 해, 아기도 안 낳아. 그래서 좀 특별히 좀 신경을 쓰는 전략으로 간다. 그래서 뭐 40개의 소규모 택지 개발 지구를 풀어서 공적주택을 공급한다. 2022년까지 85만 원에서 100만 원 갖고 간다. 제가 과거에 그 이명박 정부에서도 보금자리 주택을 할 때 절반의 실패거든요. 절반은 공급됐어요. 또 과거에 우리 그 노태우 그 대통령 시절에도 200만 원 공급, 또 그전으로 가면 국보위 시절에도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500만 원 공급. 그래서 막 물량 공급 플러스 막 그랬는데 거의 뭐 절반씩은 지켜졌고 또 다 지켜진 경우도 꽤 있어요.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사회적 배려자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 그럴 때 이런 제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공적 시장. 그 다음에 5번은 제가 세테크 부동산 시장이라고 그랬어요. 세테크 부동산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재테크는 공격적인 시장이고 세테크 시장은 방어적인 시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부가 서슬이 펄해서 다주택자와 심지어 보유세와 어떻게 보면 또 좀 더 나간다면 토지 공개념에 톨스토이까지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녀는 괴로워하듯이 다주택자는 괴로워. 뭐 이 미녀는 괴로운가? 아무튼 괴롭다. 이래서 세금과의 전쟁이 이 정부와 다주택자와 부자 증세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이 치열할 것이다. 그래서 상속증여세에서부터 요 판은 정말로 역대 다른 정부보다 훨씬 더 전문가하고 시간을 갖고 짜야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세금을 자꾸 그 국가에 뺏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그 상담을 해보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세금은 뭐라 그랬냐면요. 세금은 딱 두 가지예요. P이면 Q라 그랬어요. P이면 Q이다. 조건이 있으면 법률 관계가 Q가 발생하는데 조건을 갖춰 놓으면 이걸 안 하고 요걸 법률 관계에서 이익을 취하려고 그러면 누가 그 혜택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P이면 조건 세무기 때문에 조건을 좀 갖추십시오. 까다롭습니다. 갖추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세금 다 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P이면 Q이다 딱 적어 놓으시고 앞에 P를 충족시켜서 Q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뭐 이런 식으로 P면 Q이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요. 내가 좀 보면 돼요. 이건 투자용 부동산 시장이라고 이제 했네요. 투자. 자, 이건 뭐가 관계될까요? 시간. 살아왔는데 시간을 사는 겁니다. 이게 미래 가치겠죠. 그래서 미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개별적으로는 내재 가치가 풍부한 부동산을 미래 가치를 길게 좀 보고 투자하는 투자용 부동산. 그래서 캐피탈 게인을 얻는 부동산. 우리가 말하는 증권도 저평가되어 있는 내재 가치가 있는 것을 한번 묻어놓으면 그 기업 가치를 보고 5년, 10년 보유해라 한다듯이 지금까지는 이게 통했습니다. 이게 통했어요. 예,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막 7%, 6% 이렇게 오면서 지방 땅값, 우리 서울의 집값, 말뚝거리 땅값하고 엄마 아파트를 많이 비교를 하죠. 그 당시. 그러면 그렇게 투자해서 시간만 지나면 가격이 오르는 현상. 이 현상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오늘 그대가 부동산을 안 샀으면 내일은 그 가격에 못 사는 시장이 50년, 60년간 존재해 왔죠. 한 번도 쉬지 않고 왔으니까. 물론 IMF와 또 리먼 브라더스 할 때는 출렁거리기도 했지만 그랬던 시장이 이제는 투자 환경이 틀려졌습니다. 첫째, 여러 가지 국제적 변수랄지 또 3만 불 시대를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무작정 담궈놓는 술맛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려면 술을 잘 골라야 되겠죠. 맛있는 술을 먹으려면. 그래서 이 투자형 부동산은 가장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장 리스크가 많이 존재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퇴직금인데 1억 샀는데 뭘 사놓으면 3년 후에 이렇게 막연히 오르겠지. 세금도 전혀 역산해 보지도 않고 계산해 보지도 않고. 그게 현명한 투자일까요? 이제는 발 빠르고 좀 앞서가는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 투자 방법은 저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과 같이 공생하고 동시에 나오는 시장이 파생상품 시장이잖아요. 우리 금융에도 파생상품이 있듯이 부동산 시장도 어느 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시장들이 꿈틀대고 있기도 하고 또 수많은 광고가 투자자 여러분들을 현혹시킬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현명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좀 더 있겠죠. 이렇게 해서 8개, 9개 되지만 자, 대한민국의 2018년 황금 개띠의 바라본 우리 1월 달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가죠. 자, 여기에 부동산을 더 사서 재테크를 하실 분도 여기 이렇게 이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도 가지고 있겠죠. 농지 가지고 있는 분, 선대가 임야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 염전을 가지고 있는 분, 빌딩을 가지고 있는 분, 오피스를 가지고 있는 분, 또 내가 임대사업자 하려고 도시형 생활주택, 그 다음에 뭡니까? 오피스텔을 갭 투자해가지고 뭐 20개를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파는 자도 사는 자도 고민이 되는 시장이 오늘 2018년 이 시장입니다. 자, 진짜 꼬리 자르기 식으로 똑똑 온 사람들은 한 채만 갖고 중저가 물건을 다 방출해서 아주 심플하게 판을 짤 것인가. 그렇다면은 그 매물이 풍부해지는 시장들은 아수라판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전혀 정부가 예측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의 풍선 시장이 이렇게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개념을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했는데 강남의 집값이 꺾이겠지 했는데 아다시피 10억 이상의 떳떳하게 주택거래 신고하고 매매 시장이 장애인 시장이 30%가 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해도 넘어가는 게 파리 대책 이후로 너무 많이 올라온 시장들이 강남 중심으로
강남 3구 중심으로 재건축 중심으로 우리가 가장 파리 대책에서 좀 집값을 끌어내리고 싶었던 것이 더 기름을 부어버리는 격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시장이 아닐 수가 있다. 왜 그러느냐. 정부가 이렇게 무리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콩나물값을 하나 컨트롤할 수 없다. 여러 가지 다양성의 변수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김현미 장관께서도 이렇게까지 강남 3구의 집값이 파리 대책이 10억 이상짜리가 30% 이상 거래량이 늘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저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어느 전문가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걸 그렇게 정확히 뭐랄까 풍선 효과가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물론 예견한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못했습니다. 저는 심리적인 압박감에서 물건이 좀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남의 재건축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초과 이득에 대한 세금에 대한 걱정을 합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걱정합니까? 일반 분양에 대한 추가 분담금, 내가 이제 앞으로 더 내야지 하는 추가 분담금 걱정하십니까? 또 하나, 일반 분양 물건이 앞으로 이제 개포 8단지 같은 데는 4천만 원 이상씩 분양이 될 텐데, 적어도 4천만 원 될 텐데, 그거 하나 누가 비싸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기도 100대 1, 200대 1 나오겠죠. 이런 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현실은 여러적인 사회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애들 학교 문제에서부터 숲속을 거니는 공기 요소에서부터 여자들이 좋아한다는 강변의 강풍, 강뷰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결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 32년을 지켜본 현장에서 퀄리티가 있는 정말로 살고 싶은 아파트가 절대 다수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실하고요. 2003년도에 뉴타운을 개발한다 그러면서 강북을 하나도 개발 안 하고 방치해버리는 오늘날의 현실이 강남은 그 당시 토지구역 영등포의 동쪽 영동을 개발할 때 길도 12차선, 14차선, 8차선을 늘려놓은 이 토지구역 정리 사업이 돼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학군 및 몰세권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곳에 누가 정착하기를 꺼려 하겠습니까? 희소성이 있어 얼마나라도 주고 대가를 치르겠다는데. 그 다음에 공급이 그렇게 맞지 않는 현실에서 저는 강남을 만족시키는 이 물건을 저 어디 공장에서 찍어낸다 그래도 5년 동안 찍어낸다 그래도 만족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동산 거래 알고 갑시다 해서 해도 잘 모르는 것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나만이라도 나에 맞는 부동산 새 판을 짜서 좀 더 앞으로 급변하게 될 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성공적인 투자하시고 또 세금으로부터 조금은 절세할 수 있는 도움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시즌적으로 올해도 3회에 걸쳐서 쭉 새해 2018년 부동산 거래 쪽을 얘기했고요. 다음 시즌부터는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세금 얘기를 좀 하고 상속세, 증여세도 좀 하고 세테크, 재테크 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세미나장에서는 이렇게 강의를 안 합니다.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전국의 모든 시청자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거칠게 수업을 하죠. 화가 나니까 여러 가지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강남의 모 부동산 사장님 운전을 해주면서 인연을 맺었던 것이 또 회계학 경영학을 전공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파고들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30년째입니다. 32년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끝을 맺고요. 이춘모와 함께는 세테크, 재테크,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재테크에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에 도움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